늦가을 특유의 뼈 시린 비가 내리는 오늘 밤, 영일만 해변 마을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가로등의 희미한 노란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번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포장마차에서 새어나오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뒤섞입니다. 숯불에 굽는 해산물 냄새와 따끈한 오뎅 국물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어우러져 이 항구 마을만의 독특한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낡은 식료품 가게의 좁은 처마 및 색이 바랜 평상 곁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는 낡은 배낭을 생명줄인 양 두 손으로 꼭 쥐고 잔뜩 웅크린 채 서 있습니다. 그가 입은 색바랜 셔츠는 이미 흠뻑 젖어 차가운 살갗에 달라붙어 있고 낡은 구두는 정처 없이 떠돈 시간만큼이나 진흙투성이입니다. 깊게 패인 그의 눈은 극도의 피로와 복잡한 심경을 담은 채 말없이 주변을 응시합니다. 설기태는 한때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살며 언제나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호화로운 연회장을 누볐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낡은 옷 한 벌과 찢어진 신발 한 켤레뿐입니다. 얼마나 걸어왔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이 하나 없는 낯선 영일만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저 멀리서 한 여자가 텅 빈 거리를 천천히 걸어옵니다. 파란색 작업복 차림의 투박한 천 가방을 맨 그녀에게서는 짙은 바다 짠내가 풍깁니다. 여다이는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막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고된 하루를 보낸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식료품 가게 앞을 지나던 그녀는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동네 사람들의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50대 주인 아주머니, 봉자씨가 다인을 쳐다보며 혀를 찹니다. 낯선 사람하고 엮이지 마라, 아가씨.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인지 누가 알겠어. 다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자 아주머니의 경고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퀭한 얼굴을 한 낯선 남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그는 비밀스러워 보이면서도 어딘가 지독히 고독해 보였습니다. 다인은 처음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녀 역시 차가운 빗속을 헤매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 기다리세요? 설기태가 고개를 들어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입니다. 그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다인은 가방끈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며 그를 살핍니다. 이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할 일 없는 불황자일 수도, 어쩌면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빗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마음이 다인의 깊은 곳에서 꿈틀거립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망설임 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잘 곳이 없으면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하룻밤은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가게 안에서 봉자씨가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다인아, 너 제정신이니? 낯선 남자를 데려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다인은 아주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딱 하룻밤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떠날 거예요. 설기태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합니다. 그의 눈에 의심이 스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대가 없이 그를 도와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가 살던 세상에서 모든 것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값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거절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기자 기태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릅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빗줄기 속으로 저 멀리 낡은 새빵들이 모여있는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설기태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돕니다. 이 여자는 누구이며 왜 나를 돕는 걸까?
그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변화의 시작임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바인과 기태가 가난한 달동네로 이어지는 비탈길을 오르는 동안에도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밤바다 특유의 차가운 공기와 섞여듭니다. 설기태는 바인의 뒤를 천천히 따라갑니다. 물에 젖은 낡은 구두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에 흐릿한 자국을 남깁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여자를 따라가는 게 맞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바인은 아무 말 없이 앞장서 걷다가 혹시나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는 않을까 가끔 뒤를 돌아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도 엿보입니다. 낯선 일을 집에 들이는 것은 그녀에게도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게 처마 밑에서 떨고 있는 그를 보았을 때 바인은 문득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길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어두워지고 낡은 가로등만이 깜빡거리며 위태롭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파른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오래된 벽돌집 앞에 멈춰 선 바인이 기태를 돌아보며 무미건조하게 말합니다. 다 왔어요. 들어가시죠. 제 방은 저 끝이에요. 설기태는 허름한 새방촌을 둘러봅니다. 얼룩진 벽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리고 바닥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고여 있습니다. 비좁은 처마 밑에는 작업복 몇 벌이 빨랫줄에 걸려 바람에 흔들립니다. 이곳은 그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낯선 풍경입니다. 바인이 문을 엽니다. 아주 작은 방에서 따뜻한 노란 불빛이 흘러나옵니다. 방 안에는 싱글 침대 하나와 낡은 플라스틱 수납장, 그리고 벽에 붙은 작은 상 하나가 전부입니다. 상 위에는 오래된 주전자와 몇 가지 개인 용품, 그리고 소박한 나무 액자에 담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두 다리를 뻗으면 꽉 찰 정도로 비좁지만 정돈된 공간입니다. 한쪽 구석에는 빨래를 말리는 공간도 있습니다. 진한 파스 냄새와 바닷바람의 습기가 섞여 육체 노동자들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익숙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기태는 문 앞에 서서 선뜻 들어가지 못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낯설어 망설여집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세상입니다. 기태의 망설임을 눈치챈 바인이 짧게 말합니다. 변변치 않지만 비는 피할 수 있어요. 하룻밤 쉬었다 가세요. 기태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어 대돌 위에 두고 방 안을 둘러봅니다. 작고 초라한 방이지만 묘한 온기가 감돕니다. 그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습관처럼 배낭끈을 꽉 쥡니다. 바인이 수납장을 열어 마른 수건을 건넸습니다. 닦으세요. 옷이 다 젖었네요. 기태는 수건을 받아 들었지만 바로 닦지 않고 손에 쥔 채 가만히 있습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웁니다. 바인은 상 옆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탐색하듯 묻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기태는 잠시 머뭇거리다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냥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바인이 미간을 찌푸립니다. 가족은 없나요? 기태는 작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있지만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인은 기태를 한동안 바라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차분한 말투와 태도는 겁에 질렸다기보다는 무언가로부터 숨어 지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뭘 하실 건가요? 기태는 수건을 상 위에 내려놓고 시선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일자리를 찾아보려고요. 이곳에 적당한 일이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바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쪽은 몸 쓰는 일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기태의 눈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습니다.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옅은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다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수납장에서 얇은 이불을 꺼내 온돌 바닥에 깔아주었습니다. 바닥이라 좀 백일 거예요. 이거 덮으세요. 기태는 이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인은 팔짱을 낀 채 기태를 한참 보다가 한숨을 내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도운 것뿐이니까요. 내일 일찍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그럼 됐어요. 기태는 그녀를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는 난생 처음입니다. 이익으로만 얽힌 관계에 익숙했던 그에게 이 상황은 낯설기만 합니다. 다인이 불을 끄고 침대로 돌아 눕습니다. 바로 그때 툭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태가 실수로 배낭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열린 가방 틈으로 고급 가죽 지갑이 미끄러져 나옵니다. 다인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갑 속에 꽂힌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울의 고층 빌딩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기태는 황급히 지갑을 주워 가방에 넣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오릅니다. 이 사람, 대체 정체가 뭐지? 긴 밤이 지나고 다인은 침대에서 뒤척입니다. 여전히 피로가 가시지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기태의 지갑 속 사진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금융가 빌딩 앞에 서 있던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와 지금 눈앞에 있는 초라한 행색은 도무지 매치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은 성격은 아니지만 기태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밖은 이제 막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행상인들의 목소리와 공용 부엌에서 나는 발그락거리는 소리, 말린 생선 냄새와 김치찌개 냄새가 섞여 빈민가 특유의 아침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기태가 눈을 뜨고 낮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닷바람이 겨울 아침의 냉기를 전해옵니다. 이런 방에서 잠을 잔 것은 난생 처음입니다. 좁고 초라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몸을 일으키자 낯선 감각이 온몸을 감쌉니다. 방 안을 둘러보며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세수를 마친 다인이 수건으로 목을 닦으며 들어옵니다. 침대에 앉아 있는 기태를 보며 그녀가 묻습니다. 앞으론 어쩌실 생각이에요? 기태는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대답합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알아가는 중입니다. 다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의심스럽다는 듯 그를 봅니다. 뭘 알아간다는 거죠? 여긴 한가하게 놀고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영일에서 계속 지내려면 스스로 밥벌이는 해야죠. 기태는 반박도 변명도 하지 않고 다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애둘러 말하지 않는 이 여자의 직설적인 화법이 왠지 싫지 않습니다. 다인은 가방에서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꺼내 기태에게 건넵니다. 이거 먹고 시장 가서 일거리 찾아보세요.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집 나르기나 공사장 막노동, 아니면 설거지라도 해야 할 테니까요. 기태는 손에 들린 삼각김밥을 내려다보며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건네준 음식입니다. 다인은 얇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방을 나섭니다. 기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포장지를 뜯습니다. 그가 김밥을 다 먹었을 때 다인은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시죠. 두 사람은 새빵촌을 나와 좁은 골목을 지나 영일수산시장으로 향합니다. 갓 잡은 싱싱한 생선들이 가득 담긴 배가 들어오는 이 시간,
시장은 마을의 중심입니다. 비릿한 냄새와 축축한 공기, 서로를 부르는 거친 목소리들이 뒤섞여 활기 넘치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고요했던 새빵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기태는 시장 한복판에 서서 밀려드는 소외감에 압도당합니다. 화려한 회의장에서 거물급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던 그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바이는 그를 맹구씨에게 데려갑니다. 그는 시장 하역팀을 관리하는 50대 남자로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맹구씨가 기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심쩍다는 듯 말합니다. 노가다 꾼처럼 보이진 않는데 힘 좀 쓰나? 기태는 잠시 멈칫하다가 억지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맹구씨가 피식 웃습니다. 저기 참치 바구니 트럭에 한번 실어봐. 기태가 다가가 허리를 숙여 바구니를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엄청난 무게에 팔이 사시나무 떨듯 떨립니다. 비틀거리던 발걸음 탓에 차가운 바닷물이 튀어 정장 바지를 적십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박장대소합니다. 손이 저렇게 고와서 원, 힘이나 쓰겠어? 기태는 이를 악물고 버텨보지만 결국 쿵 소리와 함께 바구니를 내려놓고 맙니다. 맹구씨가 고개를 저으며 기태의 어깨를 툭 칩니다. 이봐 젊은이,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자네한테는 무리야. 기태는 좌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해내지 못한 일이 없었는데 이곳에서 그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바이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기태가 평범한 불황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말투와 눈빛, 그리고 숨기려 해도 배어나오는 자존심까지. 그의 과거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거친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흐릅니다. 기태는 자신이 철저히 이방인처럼 느껴졌고 바이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득 그녀가 입을 엽니다. 전에는 무슨 일을 했어요? 기태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바인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빤히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몸 쓰는 일엔 영 서투르네요. 기태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해 보입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바인의 마음속에 막연한 의구심이 피어오릅니다.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왔을까? 시장을 나온 후부터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육체노동은커녕 고생이라곤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굳이 이곳에 섞이려 애쓰는 모습이 이상합니다. 이런 사람이 왜 하필 이 작은 항구 마을까지 흘러들어왔을까? 숙소에 다다르자 바닷바람이 거세집니다. 바인이 멈춰 서서 기태를 향해 차분하지만 뼈있는 말을 던집니다. 힘쓰는 일이 안 맞으면 좀 더 쉬운 일을 찾아보죠. 기태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봅니다. 바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잇습니다. 가공 공장 근처에 제가 아는 분식집이 있어요. 주방 보조라도 해보실래요? 기태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돌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낯선 일이라도 이제는 부딪혀야 할 때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바인은 기태를 춘심 아주머니의 가게로 데려갑니다.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 작고 허름한 식당입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기태는 위화감을 느낍니다. 다닥다닥 붙은 플라스틱 테이블, 쉴 새 없이 들리는 칼질 소리, 주방의 열기와 참기름 냄새, 매운 양념 냄새가 뒤섞여 낯설고 답답한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주인인 춘심 아주머니가 팔짱을 낀 채 기태를 훑어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딱 봐도 주방 일은 처음 같은데?
기태는 부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인이 재빨리 거듭니다. 일자리가 급해서요. 보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춘심 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고민하더니 코웃음을 칩니다. 하루 써보지. 대신 게으름 피우면 바로 짤이야. 기태는 바로 일을 시작했지만 모든 게 험난했습니다. 양파를 까고 설거지를 하는 단순한 일조차 그에게는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칼을 쥐는 것조차 어색했고 채썬 모양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채소를 씻을 때는 물을 사방으로 튀겨 주방 바닥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저래서야 오늘 안에 끝나겠어? 다음은 서빙이었습니다. 기태는 밥집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국밥 쟁반을 들고 나가다 발이 꼬여 국물을 식탁에 쏟고 말았습니다. 손님이 기겁하며 물러섰고 춘심 씨가 고함을 칩니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여기가 무슨 호텔인 줄 알아? 기태는 고개 숙여 사과하고 묵묵히 뒷수습을 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설거지를 할 때 벌어졌습니다. 미끄러운 그릇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좁은 주방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지자 춘심 씨가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칩니다. 너 지금 가게 말아먹을 작정이야?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기태에게 쏠립니다. 비웃는 사람, 호기심 어린 눈빛들. 기태는 아무 말 없이 쪼그려 앉아 깨진 조각을 줍습니다. 멀리서 다인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태의 서툰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그의 태도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변명이라도 했을 텐데 그는 그저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다인은 생각에 잠깁니다. 평범한 남자가 저렇게까지 참아낼 수 있을까? 고된 하루가 끝나고 가게 셔터가 내려갑니다. 직원들이 모두 떠나고 기태 홀로 가게 앞평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문합니다. 과연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짭조름한 바다 냄새를 실은 바람이 불어와 기태의 옷깃을 스칩니다. 어둠 속에서 다인이 걸어나와 그의 앞에 섭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그녀가 말합니다. 정 못하겠으면 내일 떠나요. 기태가 고개를 들어 다인을 봅니다.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걸 버리고 예전의 호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걸 원하는가? 기태는 평상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합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를 괴롭힙니다. 낯선 육체 노동, 따가운 시선, 모욕적인 언사들이 없는 익숙한 세상으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인의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를 떠올리자니 왠지 모를 오기가 생깁니다. 다인은 기태를 흘끗 보고는 지나쳐 갑니다. 왜 자꾸 그를 돕고 싶은지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낯선 남자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여전히 그곳에 있는 기태를 보고 다인은 적잖이 놀랍니다. 도망가지 않았구나. 그가 진심으로 이곳에서 살아보려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인은 기태를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수산물 공장의 경비원 만석 씨입니다. 그는 퇴근 후 길거리 토스트를 팔며 생계를 꾸리는 60대 가장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인은 기태를 데리고 만석 씨를 찾아갑니다. 나이 지긋한 만석 씨가 기태를 훑어보더니 팔짱을 끼고 묻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노점을 해보겠다고? 다인이 대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태는 어색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만석 씨가 껄껄 웃으며 리어카를 툭 칩니다. 정 해보고 싶다면 따라오게. 하지만 길거리 장사라는 게 자네 생각처럼 쉽진 않을 거야. 그날 아침, 기태는 만석 씨를 따라 리어카를 밀고 공단 근처로 나갑니다. 나무로 된 소박한 리어카에는 불판과 재료가 실려 있습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버터에 구운 빵 사이에 계란과 채 썬 양배추를 넣고 설탕을 뿌린 노동자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길거리 토스트입니다. 고소한 버터 냄새가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기태도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역시 쉽지 않습니다. 손님이 와도 어떻게 호객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합니다. 한 노동자가 기태를 보며 묻습니다. 처음인가 봐요? 어째 영 어색하네. 기태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대답을 못합니다. 돈을 받을 때도 거스름돈을 헷갈려 만석 씨에게 지적을 받습니다. 주문 순서를 까먹어 손님을 기다리게 하기도 합니다. 기다리던 손님이 친구에게 속삭입니다. 저 사람, 장사꾼 체질은 아닌 것 같네. 멀리서 지켜보던 다인은 기태의 서툰 모습에 손님들이 농담을 던지는 걸 봅니다. 길거리 장사는 빠릿빠릿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태는 정반대입니다. 만석 씨도 씁쓸하게 웃으며 한숨을 쉽니다. 이 친구, 이 일도 안 맞구만. 다인은 묘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왜 기태에게는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걸까? 모두가 그를 의심하고 비웃을 때 그녀는 왠지 그를 돕고 싶어집니다. 왜 내가 저 남자를 걱정하는 거지? 밤이 되어 장사를 접고 돌아오는 길, 만석 씨가 걸음을 멈추고 기태를 뚫어지게 쳐다보다 불쑥 말합니다. 자네, 이쪽 세상 사람 아니지? 기태는 흠칫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태연한 척해보지만 마음속은 요동칩니다. 만석 씨는 더 묻지 않고 기태의 어깨를 두드리며 뼈있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기서 살려면 적응해야 해. 기태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멀리서 지켜보는 다인의 마음도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고요한 밤, 바다 냄새 섞인 바람이 골목길을 훑고 지나갑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기태의 귓가에는 만석 씨의 말이 맴돕니다. 이쪽 세상 사람이 아니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방 앞에 도착한 기태는 다인의 방 앞에서 발을 멈춥니다. 그녀는 나무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평소의 당찬 모습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입니다. 안 주무세요? 기태가 잠긴 목소리로 묻습니다. 다인은 돌아보지도 않고 턱짓으로 옆 의자를 가리킵니다.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기태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습니다. 늘 강해 보이던 다인이 처음으로 갑옷을 벗어둔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남동생이 있어요. 다인이 담담하게 입을 엽니다. 기태는 조용히 듣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우리 집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다인의 눈에 자부심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그쪽은요? 기태가 묻자 다인이 씁쓸하게 웃으며 허공을 응시합니다. 전에는 요리사가 꿈이었어요. 원하던 조리 학교에 합격도 했었죠. 기태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다인에게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생활력 강한 공장 직원으로만 알았던 그녀에게 전혀 다른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7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합격 소식을 들은 직후였죠. 기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먹을 꽉 쥡니다.
미래의 문턱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다인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잇습니다. 공부를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동생은 어렸고 돈은 없었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서빙, 설거지, 공장 일. 동생 학비만 보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상관없었으니까요. 기태는 가슴이 조여옵니다. 다인이 강인해 보였던 건 삶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인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다인 앞에서는 한없이 작게 느껴집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가 묻습니다. 다인이 눈썹을 치켜뜨며 그를 봅니다. 억울해요? 기태가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꿈을 포기하고 젊음을 바쳐 동생을 뒷바라지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인이 쓰게 웃습니다. 살다 보면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죠. 기태는 침묵합니다. 자신은 단 한 번이라도 꿈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해 본 적이 있었던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날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는 속으로 뇌까립니다.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구나. 밤하늘은 고요하고 바람 소리만 들려오지만 기태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다인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납니다. 그만 자요.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까. 기태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기태는 밖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이곳 노동자들의 일은 아침 생활 리듬에 적응하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 여자의 날카로운 고함, 그리고 의심 섞인 속삭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태가 공용 마당으로 나가보니 사람들이 쪽방촌 끝자락에 있는 방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중년 여성인 선영씨가 허리춤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는데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서랍 안에 돈을 넣어뒀단 말이야.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감쪽같이 사라졌어. 다들 말 좀 해봐. 이건 분명 도둑이 든 거 아니야? 쪽방촌 전체가 술렁거리며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해? 우린 다 같은 처지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때 평소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구멍가게 주인봉자 아줌마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묘한 뉘앙스로 말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재수없는 소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마침 낯선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돈이 없어졌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럴 땐 누구를 의심하게 되지 않나.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기태는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선영씨가 그를 쏘아보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여기서 외부인은 당신뿐이야. 혹시 낯선 사람 못 봤어? 기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곳에 온 뒤로 줄곧 일에만 매달리느라 누가 드나드는지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질문이 단순히 정보를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태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구구절절 변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봉자 아줌마가 팔짱을 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과거도 모르는 사람인데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은 점차 탐색하는 눈빛으로, 의심은 곧 단정 짓는 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인은 야간 작업을 마치고 막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몸에서는 비릿한 해산물 냄새가 났고 쪽방촌의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봉자 아줌마가 다인을 보며 짐짓 걱정해주는 척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인아, 내가 워낙 착해서 그렇지만 사람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 저런 사람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뭐야. 나중에 내 물건이라도 없어지면 어쩌려고. 다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가 기태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쏟아지는 의심의 시선을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영 씨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훔친 게 아니라면 방을 좀 뒤져봐도 되겠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기태에게 쏠렸습니다.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숨막히는 침묵 속에 기태의 반응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기태가 입을 떼려는 찰나, 다인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짧지만 단호한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놀란 듯 웅성거림을 멈췄습니다. 봉자 아줌마가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다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의심 가득한 눈빛들을 똑바로 마주하며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좀 서툴고 힘든 일에 익숙하지 않은 건 맞지만 도둑질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어요. 기태는 의외라는 듯 다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에게 믿음을 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에 다인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다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단지 새로 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건가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사람들도 주춤하며 더 이상 함부로 떠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선영 씨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일단 알겠어. 내 돈은 내가 다시 찾아보지. 하지만 만약 못 찾으면 그땐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과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기태는 다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마움일까요? 아니면 자신조차 정의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일까요? 다인 역시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기태를 감싸고 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남을 쉽게 믿지 않는 성격인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자신도 모르게 나선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다인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대체 내가 저 사람에 대해 뭘 안다고 이러는 걸까? 쪽방촌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도난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대놓고 기태를 의심하는 시선은 줄었지만 335 모인 자리에서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기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거리감, 의례적인 인사 속에 숨겨진 경계심을 느꼈지만 그는 굳이 해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인 역시 그날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지만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보호했고 그 사실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신이 믿지 못하는 사람을 변호했다는 찜찜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태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다인이 불쑥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잠깐 앉아봐요. 물어볼 게 있어요. 기태는 약간 놀란 눈치였습니다.
다인은 먼저 누구에게 말을 거는 성격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언가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태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자 다인이 물었습니다. 식당을 차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기태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기울여 다인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식당을 창업하시게요. 다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응시하듯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꿈이었어요. 하지만 막막해서요. 가게 보증금, 재료비, 운영비. 경험도 없고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기태는 침묵했습니다. 다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해야만 했던 사람의 주저함이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 제가 계획 세우는 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태의 말에 다인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요? 기태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인 앞에 놓인 종이와 펜을 가져가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인은 그저 몇 가지 조언이나 적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몇 분 뒤 종이 위에 펼쳐진 내용은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비용 목록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사업 계획을 써 내려갔습니다. 상권 분석에 따른 임대료 산정, 예상 고객 수와 일일 식자재 소비량을 기반으로 한 원가 분석, 운영비를 제외한 순이익 계산, 심지어 초기 고객 유치 전략과 단골 확보를 위한 리텐션 마케팅 방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앞의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현금 흐름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기태가 고개를 들어보니 다인이 의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장사 한 번 안 해봤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기태는 아차 싶었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펜을 내려놓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인은 팔짱을 끼고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당신 예전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기태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담담하게 둘러댔습니다. 그냥 경영 관련 책을 좀 읽었을 뿐입니다. 다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고작 책 몇 권 읽었다고 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재무 관리가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태에 대해 느꼈던 위화감들을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야채 다듬는 것도 서툴고 서빙도 못하고 집 나르는 요령도 없어서 쩔쩔매던 사람이 펜만 잡으면 전문 경영인처럼 재무 계획을 짜다니. 다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난에 찌든 사람이 이런 고급 지식을 갖고 있을 리가 없어. 기태는 다인의 눈빛이 변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단순한 의구심을 넘어 이제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집요함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인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기태가 작성한 종이를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뼈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도와줘서 고마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태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다인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은 다인은 그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전문적인 용어, 깔끔한 도표, 빈틈없는 숫자들. 이건 하루벌이 노동자가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가로등 아래 기태가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인은 종이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사람, 정체가 뭐지? 반드시 알아내야겠어. 다인은 기태의 뒷모습을 보며 그가 누구인지 자문한 게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 없었습니다.
그가 식당 사업 계획을 짜준 날 이후로 바이는 기태의 모든 행동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육체노동 앞에서는 한없이 굼뜨고 어설픈 남자가 재무분석 앞에서는 CFO 못지않은 예리함을 보여주다니. 게다가 그는 험한 일을 하면서도 말투에는 묘한 기품이 배어 있었고 논리정연했으며 마치 높은 위치에서 사람을 다뤄본 듯한 태도가 은연중에 묻어났습니다. 바이는 점점 더 기태를 예의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기태가 비록 이 누추한 쪽방촌에서 노동자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결코 그들과 같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야기도 옛 추억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물어보면 모호한 대답으로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바이는 혹시 사업에 실패해서 도망쳐 온 걸까? 다시 시작하려는 걸까? 하고 애써 이해해 보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또 다른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런 곳에 숨어든 거지?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해산물 가공 공장 처마 밑에서 쉬고 있던 바인에게 동료 미란이 다가왔습니다. 미란은 김밥을 우물거리며 스마트폰으로 연예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 바인아. 이거 좀 봐. 이 남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미란이 불쑥 내민 스마트폰 화면을 본 순간 바인의 주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기사 제목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내 최대 금융그룹의 실질적 오너, 설기태 회장 돌연 잠적. 행방묘연. 바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기사에 실린 사진 속 인물은 분명 기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남자는 허름한 옷차림에 마른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슈트를 입고 강남의 마천루 앞에 선 그는 자신감 넘치고 위험 있는 설기태 회장 그 자체였습니다. 바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꽉 쥐고 기사 내용을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활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거대 금융그룹을 이끄는 설기태 회장이 몇 달 전 갑자기 사라졌다. 경영위기로 도피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근거는 없다. 일각에서는 그가 상류층의 삶에 염증을 느껴 일탈을 시도 중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단순 노동을 할 때 보이던 그 어설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짜내던 완벽한 재무 계획. 그리고 과거를 물을 때마다 보였던 그 눈빛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차마 말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감춘 자의 눈빛이었던 것입니다. 바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짜였어. 저 사람이 미라는 바인의 심각한 표정을 눈치채지 못한 채 김밥을 먹으며 천진난만하게 떠들었습니다. 나 같으면 저런 돈방석을 걷어차고 왜 사서 고생인지 모르겠다.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네. 왜 그러고 사냐고. 바이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지만 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기태에게 달려가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신분을 숨긴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테고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기사 내용처럼 그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쪽방촌 입구 계단에 앉아있는 기태를 보았을 때 바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의 침묵과 고요함 뒤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이제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바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머릿속은 온통 그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렇게 엄청난 부자가 도대체 왜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지? 내가 그를 믿어도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바이는 결심했습니다. 섣불리 그를 추궁하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기로,
그리고 확실한 기회가 오면 그때 정면으로 묻기로.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기태가 써준 사업 계획서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정갈한 숫자들은 그가 평범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다인을 정말 괴롭게 만든 건 그가 부자라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는 설기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를 가진 그가 왜? 만약 그가 생판남이었다면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인은 그를 동료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서로 위로하며 동질감을 느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저 가면을 쓰고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다인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태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저만 치서 걸어오는 기태를 보자 다인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기태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평소와 다른 다인의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다인은 깊은 숨을 내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해요. 기태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늘 앉던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인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설기태 맞죠? 기태는 즉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이 조금 가라앉았을 뿐입니다. 다인은 핸드폰을 꺼내 그에 관한 기사가 뜬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당신이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기태는 화면 속 자신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세련되고 당당한 재벌 회장의 모습.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초라한 차림의 남자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기태가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설기태입니다. 그가 인정하는 순간 다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죠? 뭘 피해 도망친 거예요? 기태는 먼 곳을 응시하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짜 삶을 찾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인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쓴웃음이었습니다. 비단길만 걷던 억만장자가 가난 체험이라도 하고 싶었단 건가요? 지금 무슨 서민 코스프레라도 하는 거예요. 기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강요하는 삶이 아닌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날것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다인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해요? 난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린 같은 처지라고. 근데 처음부터 다 연극이었군요. 기태는 다인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해명하려 했지만 다인이 말을 잘랐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기사를 못 봤으면 언제까지 날 속일 작정이었나요? 기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인은 가슴이 터질 듯한 답답함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도 나처럼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그녀는 물기 어린 눈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지겨워서 도망 나온 것뿐이잖아요. 난 선택권조차 없었는데. 기태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다인은 깊게 심호흡을 하더니 작지만 뼈아픈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은 꿈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해 본 적 없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해 본 적도 없을 테고. 억지로 어른이 되어야만 하는 그 기분,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예요. 다인은 자조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을 믿을 선택권도 없어진 것 같네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태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다인은 눈물을 훔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더 이상 당신 꼴도 보기 싫어요.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기태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인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다고, 기만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로 얼룩진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태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기태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천천히 발길을 돌려 쪽방촌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곳에 온 뒤 처음으로 느끼는 지독한 고독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인은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이렇게 많이 울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듯한 상실감과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니 낡은 지붕들 위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인의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기태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인 줄 알고 마음을 열었는데 그는 그저 다른 인생을 맛보러 온 구경꾼이었고 자신은 그 놀이에 이용당한 조연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비참해졌습니다. 방을 나서자 쪽방촌 공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다가 다인이 나타나자 힐끔거리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미란이 다급하게 뛰어와 다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다인아, 너 소식 들었어? 다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식? 미란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봉자 아줌마가 동네방네 소문을 다 퍼뜨렸어. 기태 씨가 사실은 빈털터리가 아니라 엄청난 재벌 회장이라더라. 지금 난리도 아니야. 다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위에서 쏟아지는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질투 섞인 시선들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공장 경비원 만석 아저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인아, 나도 들었다. 그 친구. 진짜 정체가 뭐냐? 다인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태가 일하던 작은 식당의 분위기도 살벌했습니다. 주인 춘심 할머니는 팔짱을 낀 채 기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자네가 정말 돈 많은 회장님이라고. 기태는 부정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그럼 내가 회장님은 주방 보조로 부려먹었단 말이야? 이거 황송에서 원, 동료 직원들의 눈빛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의 친근함은 사라지고 위화감과 배신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더 이상 농담을 건네지도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태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다는 것을. 한 직원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돈이 많으면 편하게 살지 왜 여기서 궁상이야? 분명 뒤가 구린 게 있을 거야. 기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철저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태는 다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화난 건 알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방문을 똑똑 두드리자 다인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긴 왜 또 왔어요?
기태가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명이요? 지난 시간들이 당신한텐 그저 재밌는 놀이였다는 거요. 기태는 절박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인 씨, 당신을 속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닿을 수 없었던 그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다인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살기 위해 목숨 걸고 버티는 이 삶을 당신은 고작 체험하려고 흉내낸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알기나 해요. 기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인은 붉어진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장 내일 잘 곳이 없어질까 봐 걱정해 본 적 없잖아요.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걸 갈아 넣는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당신한테 가난은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선택이지만 나한테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요. 다인의 목소리가 메어들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기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의도가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다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고통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기태 씨. 당신이 있어야 할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기태가 무언가 말하려 입을 뗐지만 다인은 말을 잘랐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기태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느끼며 그는 자신이 다인을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인이 방문을 열었을 때 쪽방촌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빠져나간 듯 허전했습니다. 기태가 머물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행안방은 작별 인사도 없는 이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호기심 반 무관심 반으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인은 멍하니 서서 기태가 매일 저녁 앉아 있던 낡은 나무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떠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건 견딜 수 없는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가라고 소리친 건 나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지? 뒤에서 미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너 괜찮아?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다인은 애써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아무것도. 하지만 다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조차 속일 수 없는 이 상실감을. 기태는 그날 밤으로 바닷가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설명도 없이 서울로 돌아온 그는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회사의 거대한 사옥은 여전히 위용을 자랑했고 화려한 조명과 바쁘게 오가는 엘리트들. 이 건물의 주인이 지난 몇 달간 곰팡내 나는 쪽방에서 살며 1,000원짜리 밥을 먹고 막노동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비서가 울상을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반가움과 원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온 데를 다 뒤져도 안 계셔서 기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는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바로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파트너사, 주주들, 쏟아지는 재무 보고와 투자 계획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스크린 위로 흘러가는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그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낡은 쪽방촌의 풍경, 방차고 올곧은 눈빛을 가진 한 여자, 그리고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밥상만이 맴돌았습니다. 다인은 있기 위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기태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고 그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지우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지날 때면 어설프게 짐을 나르던 기태가 떠올랐고 식당에 들어서면 쟁반을 들고 쩔쩔매던 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풍경은 그대로인데 느낌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인은 쪽방촌 앞 계단에 앉아 먼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 만석 아저씨가 옆에 털썩 앉으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 얼굴이 어두워 다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만석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원래 사람 빈자리는 떠난 뒤에야 아는 법이지. 다인은 흔들리는 눈으로 아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 친구가 오기 전에 뭐 하던 놈인지는 몰라. 근데 여기 있을 때 어떤 놈이었는지는 알지. 내 평생 부자 놈치고 식당에서 그릇 나르고 나랑 같이 노점상 깔고 불평 한마디 없이 1,000원짜리 밥 먹는 놈은 처음 봤다. 다인은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떤 놈들은 가난한 척하면서 우릴 이용해 먹기도 하지. 하지만 어떤 놈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를 찾으러 오기도 해. 그 말이 다인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녀는 줄곧 자신의 상처, 자신이 느낀 배신감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기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가 이곳에서 무엇을 찾고 싶었는지 단 한 번도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다인은 여전히 문 앞에 앉아 기태의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들어갈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태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그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원했던 결말이 이것이었을까요? 다인은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마음속 모순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잊고 싶은 걸까? 답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기태가 떠난 후 그녀의 세상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요. 기태는 서울로 돌아와 자신이 한때 속했던 세계로 다시 발을 들였지만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파트너사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모여 이익과 계약, 그리고 부를 축적할 기회만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와인잔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조명 아래 넓은 연회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사교적인 웃음과 왁자지껄한 대화로 가득했지만 그는 철저히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허름한 식당에서 기름투성이 손으로 서툴게 뜨거운 국밥 그릇을 나르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파트너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설기태 대표. 너무 오래 잠적한 거 아니요? 어디 좋은 곳으로 휴양이라도 다녀왔나 봅니다. 이제 복구했으니 새로운 프로젝트라도 구상 중이신가? 기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들어 올렸지만 입에 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들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흥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낡은 고시원의 풍경, 금이 간 좁은 골목길, 그리고 다인과 함께했던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식사 시간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 속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만석 어르신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장난으로 그런 걸까? 다인은 기태의 행동에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는 세상이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결코 섞일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태가 땀 흘려 일하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에 적응하려 애쓰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그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결국 다른 세상 사람이야. 내가 그를 믿어도 되는 걸까? 며칠을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기태는 다인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직접 찾아간다면 그녀가 자신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편지가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 줄 한 줄 신중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다인 씨. 신부를 숨긴 저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인 씨였어도 그랬을 테니까요. 저는 호기심을 채우거나 나중에 무용담으로 삼기 위해 그곳에 간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다인 씨 덕분에 행복은 돈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박한 것들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과거가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이 저를 아무리 미워한다 해도 제가 했던 행동과 말들만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설기태 드림. 그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그녀의 집으로 보내주게. 그날 오후 다인이 막 집에 도착했을 때 봉자 할머니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다인아, 누가 너한테 편지를 보냈더구나. 다인은 봉자 할머니 손에 들린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봉투에 적힌 익숙한 글씨체를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지나가던 미란이 다인의 묘한 표정을 보고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다인은 고개를 저으며 편지를 주머니에 감추고는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서서 손에 쥔 편지를 내려다보며 망설였습니다. 뜯어서 기태가 무슨 말을 썼는지 읽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다 읽고 나면 힘들게 다잡은 마음이 무너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걸터 앉은 그녀는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다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멍하니 바라보며 마음속 갈등과 싸웠습니다. 기태를 잊으려 했고, 그를 떠난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고작 편지 한 통에 이토록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결국 그녀는 편지에 손을 올렸지만 뜯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편지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아직 기태와의 인연을 끊고 싶지 않다는 신호일까요? 한편 기태는 넓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서울의 불 켜진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올라온 자리였습니다. 돈, 권력, 수백 명의 존경.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단칸방, 소박한 밥상, 다인과 함께 바다를 보며 앉아있던 오후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분 양도 절차 준비해. 나 회사에서 물러나겠어.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기태는 눈을 감으며 나직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평생 이보다 더 확실한 적은 없었어. 기태의 사임 소식에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즉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입니까? 한 주주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떠나겠다니요. 다른 임원도 끼어들었습니다. 한순간의 충동으로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습니다. 기태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동료였고 파트너였으며 친구였던 사람들. 그들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진 건 많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없더군요. 그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고 경영권을 다른 주주들에게 넘겼습니다. 수년간 숫자의 세계에 갇혀 살았던 그는 오늘 공식적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권력을 상징했던 화려한 빌딩을 걸어 나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다인은 여전히 기태의 편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지만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긴 하루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감정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익숙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인 씨. 다인 씨 덕분에 행복은 돈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박한 것들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아무리 미워한다 해도 제가 했던 행동과 말들만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다인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태가 보여주었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이용하려던 것도 부자의 유의로 다른 삶을 체험해 보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에 녹아들려고 애썼습니다. 빗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뜨거운 시판을 들었고 만석 어르신과 함께 리어카를 끌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노력했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인은 편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질문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그 사람을 밀어낸 건 아닐까? 기태는 더 이상 서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바닷가 마을 영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진정한 평화를 찾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사업가 설기태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세단도 비싼 정장도 없었습니다. 그는 바다 근처의 작은 집을 빌려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나 명예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자신의 손으로 일구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다인이 예전에 말했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와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 돈 걱정 없이 배를 채울 수 있는 곳. 그는 다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녀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다인은 여전히 방에 앉아 책상 위의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너무 완고했고 두려움 때문에 기태의 진심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밀어냈지만 과연 그가 아직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려줄까요? 난생 처음 다인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다인은 익숙한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과 현실 사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저 생각할 공간이 필요해서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 듯했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고시원 근처 골목을 지날 때 그녀는 저절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새로 문을 연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걸린 소박한 나무 팻말에는 그리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름, 묘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차올랐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기태였습니다. 소박한 셔츠 차림에 그가 큰 국자를 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수통을 젓고 있었습니다. 기업가의 모습도 화려한 세상에 살던 사람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정성을 쏟는 평범한 남자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작은 가게 안은 다인이 잘 아는 노동자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부유했던 옛 사업가라는 거리감 없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덕수 어르신 테이블로 국밥을 날랐습니다. 덕수 어르신, 드세요. 특별히 고기 많이 넣었습니다. 덕수 어르신은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늙은이의 사소한 입맛을 기억해주는 건 자네밖에 없구먼. 그 옆에서 미란과 만석 어르신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말도 안 돼. 거대 기업을 이끌던 사람이 지금 주방에서 직접 서빙을 하고 있다니. 만석 어르신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저게 저 친구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지. 다인은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기태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녀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갈등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만 생각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비단 위를 걷던 사람과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버티는 사람. 두 세계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남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돌아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속죄 때문도 한순간의 객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변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손이 나무 문에 닿았지만 밀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돌아서야 할까? 들어간다면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과 마주해야 합니다. 만약 돌아선다면 이번이 그를 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게 안에서 기태는 일에 열중하느라 다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님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입가에 띈 미소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인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인 씨 덕분에 행복은 돈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가 집 나르는 일을 배우며 쩔쩔매던 날들, 식당에서 그릇을 깨뜨리고 혼나던 날들, 그리고 밤이면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순간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돌아서서 모든 걸 추억으로 남겨야 할까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기태는 아직 그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단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멈추면 영원히 그의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다인은 그리움의 문을 살며시 밀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왁자지껄한 소음도 코끝을 자극하는 음식 냄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보았습니다. 기태는 주방 카운터 뒤에서 큰 국자로 정성스럽게 국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회의에 쫓기던 바쁜 남자도 값비싼 수트를 입은 냉철한 사업가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고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속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인은 구석의 빈 테이블을 골라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기태는 아직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님들을 응대하며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다인은 기태의 변화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기태가 우연히 고개를 돌렸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언젠가 돌아올 줄 알았다는 듯한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다인은 테이블 위의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기태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기태는 행주를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요. 다인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거짓을 찾아내려 했지만 그 어디에도 거짓은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버린 것들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대 그룹과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 말이에요. 후회하지 않나요? 기태는 옅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련 대신 확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찾았다면 아까울 게 없죠. 다인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기태 같은 사람은 절대 상류층의 삶을 포기하지 못할 거라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그것은 시험도 후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다른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두려워했던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인은 그를 보며 난생 처음 자신의 감정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인은 무슨 말을 이어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기태의 한순간의 치기는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엔 정말 그가 변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그를 다시 믿어도 될까요? 그 질문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며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컵을 가만히 쥔 채 기태를 응시했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불쑥 물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버릴 자신이 있어요. 그 질문은 기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눈앞의 이 남자를 확실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정말 이 화려한 세상을 등지고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이 작은 식당에 남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기태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운터 위에 그릇을 집어들어 천천히 하지만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릇을 내려놓고 다인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했을 뿐이야. 바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기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돈만 있으면 다 가진 줄 알았어.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 가진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더군. 난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어. 그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택한 거야. 그녀는 그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망설임이나 주저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지금 기태의 모든 것은 평온하고 확고했습니다. 바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기태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친 노동 현장에서 겉돌던 서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음식을 나르고 손님과 대화하는 그의 모든 몸짓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제 그가 이 세상의 낯선 기업가가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이 소박한 식당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처음 이 마을에 왔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식판 하나 제대로 들지 못했었고 채소를 다듬거나 짐을 나를 때마다 쩔쩔매던 그 모습으로. 하지만 지금 그녀 눈앞에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설기태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진심으로 변했는데 내가 뭘 더 망설이는 거지? 그때 중후한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지금 저 녀석을 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 바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언제 왔는지 만석 어르신이 곁에 서서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석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헤매도 자기가 있을 곳을 못 찾지. 하지만 저 친구는 찾았어. 너 정말 저 녀석을 다시 보내고 싶은 거냐? 바이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그를 다시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기태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그녀를 재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중요한 결정임을 알고 있었고 바인이 당장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해도 기꺼이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인은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알겠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마음속의 벽을 허물고 기태의 마음을 받아들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영일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고 낡은 처마 위를 비췄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상인들의 외침과 인근 시장의 웅성거림이 어우러졌습니다. 작은 골목 모퉁이, 그리움, 식당도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진한 설렁탕 국물 냄새와 바삭하게 구운 토스트 향기가 아늑한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만석 어르신은 지정석이나 다름없는 구석자리에서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고 미라는 아침을 먹으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맞은편 잡화점의 봉자 할머니도 떡이 든 봉지를 들고 들어와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오늘 떡이 아주 잘 됐어. 시간 되면 좀 사다 먹어들. 가게 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곳은 어느새 그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방 뒤편에서 기태는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능숙했고 틈틈이 손님들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바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가게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든 채 마치 매일 하던 일인 양 자연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미란이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인 언니? 언니가 왜 여기 있어요? 다인은 그저 옅게 웃으며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석 어르신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저 녀석도 깨달은 모양이구먼. 잠시 후 손님이 좀 빠지자 미란이 다인을 구석으로 끌고 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용서한 거예요? 다인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난 누구를 용서할 필요가 없어. 그냥 깨달았을 뿐이야. 행복은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미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남는 거예요. 다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기태가 있는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태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애타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언젠가 돌아올 줄 알았다는 듯 다정하고 끈기 있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떤 약속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눈빛 교환과 미소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오해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서로가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서로의 손을 잡을 준비가 덜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인은 맹세를 원하지 않았고 기태는 당장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에서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인은 더 이상 꿈을 잇기 위해 일에만 파묻히던 여자가 아니었고, 기태는 돈과 명예 사이에서 길을 잃은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서로의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면 좋겠습니다. 가게 안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문 앞에 걸린 그리움이라는 나무 팻말이 오늘따라 더 정겹게 느껴집니다. 행복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설기태와 여다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지만 그 여운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쫓던 화려한 것들보다 따뜻한 밥 한 끼,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나답게 사는 그 순간에 진정한 행복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태는 모든 것을 버렸지만 잃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찾았으니까요. 다인 역시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거리 같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